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와 함께 콩에서도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안내해 드리고요. 앱을 켜시고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캠코더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는 한 57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네, 전경호님, 써니스카이님,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콩으로도 오늘 긴 사연을 보내주신 정순윤님, 김태현님, 남기숙님, 3617번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는 저희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미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레가 이제 광복절인 거는 뭐 다 체크하고 계실 거고 내일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 날에 대해서는 좀 뭐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양재 활동가께서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떤 날인지. 네.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에 대해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순결해야 돼라는 생각이 강했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잘 드러내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랬죠. 네. 그랬는데 1991년 8월 14일에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수님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 있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또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분들을 기리는 날로 지난 2012년에 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두 날이 또 마침 이제 하루 차이로 있기 때문에 위안부 소녀상 얘기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요즘 얼마 전에도 저희가 뭐 일본 외교관의 발언도 문제가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젊은 층의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든 소녀상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무래도 과거사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녀상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긍정적인 뭐 측면, 부정적인 측면 뭐 어떤 측면에서든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소녀상은 먼저 예술 작품으로 분류가 돼서 기존의 제도화권 안에서 비석보다 설치 허가가 용이했다는 점이 좀 특성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렇게 설치가 비교적 쉽다 보니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묘비나 비석 같은 형태를 구상을 했는데요. 네. 사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일본 대사관 인근에 위안부와 관련된 추모비를 건립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원래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녀상 설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게 전쟁 성폭력 문제다 보니까 유교 사회에서 이를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굉장히 언급 자체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피해자들을 더 고립시키기도 했거든요.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시민들이 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끌고 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좀 삶으로 좀 더 가까이 가져오는 그런 측면.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 네. 평화비, 즉 평화의 소녀상, 즉 평화비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로 수요 집회 장소인 일본 대사관에 그렇죠. 있는 앉아있는 소녀상을 많이 생각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녀상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고 해외에도 30여 개가 있다라고 해요. 되게 다양한 이미지의 소녀상들이 있는데 경기 부천 안중근 공원의 평화비는 좀 앞모습을 거울로 만들어서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의미의 평화비도 있고 꼭 소녀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김학수님이나 김복동님 같은 이런 운동가들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담아둔 평화비도 있어서요. 좀 이런 평화비가 다양해지는 과정이 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생각이 더 확장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네, 모습이 다양하군요. 네. 저희가 그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한두 개의 모습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소녀상의 상징성,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파급력 같은 것들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또 그것을 뭐 철거에 대한 존치 뭐 이런 부분의 갈등이 수도 없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런 맞아요. 일을 바라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두 분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양재 활동가께서. 최근까지도 뭐 일부 구구단체나 일본 정부나 대사관 차원의 평화비 철거에 대한 압박, 로비, 소송 등이 네.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몇 년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맞아요. 좀 평화비가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라면서 철거를 요청했던 일이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이건 또 되게 이 독일에서 받아들이고 베를린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 7월 21일에 독일 뮌헨에서 다시 평화비가 전시가 돼서 독일에 있는 한일의 예술가들이 했던 전시들의 평화비가 좀 전시가 됐더라고요. 이때도 일본 영사관에서 좀 철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문제 없다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서 좀 이런 상황들이 일본군 피해자들이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기억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로 여겨진다라는 점에서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시성폭력이라는 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한국인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되게 그렇죠. 다양한 점령지와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예. 여전히 굉장히 많은 전시성폭력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여성을 순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통계조차 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지나간 역사들을 잘 기억하는 좀 기억과 기록의 투쟁들을 함께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시 성폭력으로 넓게 지금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그것의 한 그 과거의 모습을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발언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뭐 외교적인 일본의 로비 같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일본 극우단체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했던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맞아요. 네, 외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철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이민자가 많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 소녀상이 세워지면 한중일 이민자들 사이에 분열이 조장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인종차별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역사수정주의에 기반을 해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린 여성의 모습을 하는 소녀상이기에 더 쉽게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 정말 대표적인 상징을 소녀로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도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네, 저는 소녀상의 이 소녀 이미지가 되게 순결하고 되게 어떤 수동적인 피해자상에 맞춰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순결하고 수동적인 피해자상 자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이야기되기 어려운 이유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지점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우 다양했고 단발머리 소녀로 대표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성년기를 지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매매 피해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 특정한 피해자상 자체가 그 피해자상에 벗어난 경험을 했던 이들이 피해를 다루기 어렵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러한 전시성폭력의 문제를 좀 여성의 권리 침해의 문제보다는 국가의 자산이 손실된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지는 않나? 감히 일본이 한국 여자를 이라는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나라는 질문이 들고 그래서 여성의 몸과 성을 권리가 아니라 남성 혹은 국가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좀 비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도 교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말씀해 주셨듯이 맨발의 소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라든가 직업군이라든가 사실 그렇겠죠.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고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조명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못다 핀 꽃으로 호명을 하거나 안쓰러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이런 소녀 같은 이미지를 양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녀 피해자 프레임이 소위 말하는 순결하지 않거나 나이가 든 피해자들을 지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부는 여자다라는 책을 쓴 캐롤라인 노마 교수의 경우에는 이런 일본군 성노예제 원형이 이제 민간 성착취 산업과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히기도 했어요. 특히 전시 상황에서 식민지 상황에 한국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이제 성산업으로 유입이 되고 네. 그것이 다시 이제 일본의 성노예제 제도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밝혀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순결한 농촌에서 갑자기 끌려간 여성이 아닌 다른 피해자를 상상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우리 사회가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 사실은 원래 성경험이 있거나 원래 성착취 피해가 있는 사람은 순수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좀 깊은 편견과도 저는 연결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소비하기 좋은 소녀로만 호명이 되면서 연약한 피해자로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고발 이후에 어떤 활동을 이어갔는가, 그렇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조명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지금 아주 용기 있게 전쟁 성폭력을 고발을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성폭력에 반대하는 인권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반성폭력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너무 쉽게 지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피해를 당했던 당시로만 딱 한정되어지고 시기로도 네. 그 모습도 너무 피해자 그냥 고정적인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나 벗어난 사람들이 과연 그로부터 같은 사람인가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특히 이후의 활동으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것도 계속 활동해오고 계신 그 모습들이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앞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일본의 그 어떤 극우적인 역사관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한일 관계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도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는 최근 나온 보도들을 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과거사 자체에 아예 관심 없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젊은 세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재 활동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좀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나 뭐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러한 지난 전쟁에 대한 성찰 그리고 제대로 된 기억의 마련들을 막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국가가 대립하는 구도로만 얘기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2015년 말에 있었던 12월 28일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사례이고요. 또 최근에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지난 정치권의 한일 합의가 유효한 상황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 혹은 협상 구도에서는 좀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관점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좀 우리가 그동안 과거사를 다룰 때 국가 감정을 중심으로 다뤄왔던 것이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게 하고 많은 이들이 되게 이것을 지겨운 문제로 여기게 하는 데에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로서 대립으로서 뭐 이런 걸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진짜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당사자가 자꾸 그러다 보면 배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1년에 도쿄신문이 발표한 일본 여론조사회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서 자국 총리가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한 이후 국가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근에 있었던 배구 한일전 같은 경우에도 한일전에는 그렇죠. 약간 이유 없이 다들 열광하게 되는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 정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역사와 이제 책임에 대한 그런 좀 교육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양지활동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가해 역사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왜곡되고 사라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렇죠. 역사책 속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역할을 빼앗는 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죄 없는 후손들이 전범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피해 의식에 좀 시달리기도 해요. 아니 가해자가 피해 의식.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해야 되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더 이제 극우 세력 측에서 더 활용하기가 좋겠네요. 네, 활용하기 좋고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대신에 더 자랑스러운 일본을 위해서 이런 부끄러운 나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인식을 버려야 된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과거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젊은 층이 반드시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한 거죠. 애국심을 고착시키기 위한. 네. 그렇군요. 도리어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지금 해야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어떤 역사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하는 그냥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책임감은 정체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좀 나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정서가 젊은 층이 될수록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그러한 국가의식으로서 뭉친다거나 오히려 더 보수적인 정서에 기대는 경우들 혹은 피해로서 자신을 치환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국가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 피해자로서 존재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젊은 층에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전에 뭐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과거사에만 너무 매어 있지 않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 제대로 된 해결 없이 무조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양국 간의 이 뭐 갈등 요소가 위안부 문제만은 아니고 오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이용수 운동가가 위안부 문제는 밖으로 나가서 밝히고 이 한일 양국은 대립구도로 좀 벗어나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그 언급. 운동 방식도 바꿔야 된다는 제안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끝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네, 아무래도 이제 앞장서서 활동했던 이용수 운동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반일 민족주의 운동은 개별 피해자 인권 회복이나 시민권 보장, 한일 시민과 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에 상대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의 이념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운동권 조직에 좀 아무래도 이용당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아무래도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이나 혐한 정서로는 이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기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립구도 하에서는 일본은 가해국이고 악행을 저질렀고 한국은 피해국이고 선행구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일본 내의 어떤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입지를 줄이면서 한국 내 다양한 개별 의견의 표출이나 분석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억압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문제대로 가고 그 안에서 한일 간의 다양한 교류를 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이나 어떤 방금 얘기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다양한 모습 같은 여러 가지 입체적인 면들을 다루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가지 스펙트럼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의 경험에 따른 분석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서
대해서 또 크게 공감을 했고요. 현재 또 일본의 그 Z세대는 한국을 좀 다른 기존의 세대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3세대 K-팝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 한류 팬인 일본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와 구별돼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도 이제 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도 같이 한일 관계 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함께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순적이네요. 정치와 문화의 모습은. 네.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평화운동에서는 이런 표현을 흔히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전쟁의 조감도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조감도. 하늘에서 아래로 보는 시선으로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이것에 더 익숙한데 사실 우린 땅에 발 딛고 살고 있고 이런 전쟁의 승패와 그렇죠. 상관없이 이 민간인들이 학살되어 온 역사 혹은 가해국에서도 이런 이제 가해자가 될 것을 요구받아 왔던 역사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실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이런 다양한 이제 전쟁 범죄 문제들을 그 나라에 대한 혐오 정서로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저는 광복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로 많이 기억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방시켜준 계기야라는 식으로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수 있는. 되게 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핵폭탄은 수많은 민간인 사망자와 피폭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고소하다거나 너무 잘됐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중에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 강제징용된 한국인 원폭 있죠. 피해자들도 분명히 네. 있었는데 이러한 이들은 소위 해방의 영광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고 이제 광복 이후에 72주년이 지난 맞아요. 2017년에야 원폭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피해라는 것은 어떤 가해자인 국가나 피해자인 국가나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국가 간의 대립구도라는 게 가장 약한 사람들조차도 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일단은 간단하게 한일 관계와 소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쟁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연루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면도 있고 우리가. 네. 네. 그래서 피해가 가해를 상쇄시키진 않는다는 거 우리도 사실은 요구하는 만큼이나 어떤 윤리적 차원의 책임감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참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도할 때가 있죠. 네. 예. 가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모습이 저희가 정해놓은 너무 그 시선 안에서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앞서 조감도 얘기해 주셨듯이 또 다른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주간 똑똑똑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그리고 광복절을 앞두고서 한일 관계 소녀상을 주제로 젊은 두 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네트워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